나는 올해 68이다. 사람들은 나를 순자 이모 혹은 순자 할머니라고 부른다. 30해 넘게 순자네 반찬을 지켜왔다. 새벽 4시 반 깨끗이 씻은 무 하나를 반으로 쩍 가르고 들기름을 팬에 두르고 다시마는 미리 불려둔다. 이 시간의 냄새는 늘 같다. 소금, 깨, 갓 지은 밥에 김, 그리고 젖은 칼도마. 이모 무김치 담그셨어요? 아침 일찍 시장을 도는 미영이 들어오며 묻는다. 그럼, 너희 아버지 잊고 사니? 무김치 없으면 반찬 가게 간판 내려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요즘은 무김치보다 잡채가 더 잘 나간다. 세상이 변했다. 사람들도, 입맛도. 문을 열기 전 나는 가게 유리문에 손바닥을 살짝 대본다. 차갑다. 오늘은 조금 쌀쌀하겠다. 휴대폰을 보니 알림이 하나 올라와 있다. 오늘도 힘내세요. 교회 권사단 카톡파. 나는 아멘 스티커를 누르고 마지막으로 머리핀을 꽂는다. 문 엽니다. 유리문을 민다. 방울이 은근한 소리로 흔들린다. 첫 손님은 늘 같았다. 동만 아저씨. 72, 마른 체구, 검은 비닐 우산을 늘 들고 다닌다. 비가 오든 말든. 순자 이모, 멸치볶음 있나? 있지. 견과류 많이 넣었어. 이빨 조심하시고. 그가 웃는다. 조심할 이가 몇 개 남았다고. 우리는 늘 그 정도의 농담을 나눈다. 그는 가만 반찬을 고르며 한참을 있다 간다. 떠날 때마다 뒤돌아보는 버릇이 있다. 문득 누군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뒤돌아보는 습관이 있다. 10시쯤 머리를 질끈 묶은 젊은 여자아이가 들어왔다. 20살이 채 안 됐을까. 마른 팔목, 남색 후드티, 가방에는 낡은 키링 국화 모양. 혹시 김치 조금만 맛볼 수 있을까요? 맛보는 건 공짜지. 다만 얼굴 표정이 진실해야 해.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반찬 가게는 표정으로 계산하는 곳이니까. 그날 오후 나는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아니, 사장님. 배달 가능할까요? 목소리는 남자였다. 급히 말하다가 어머니라는 말을 삼켰다. 가능해요. 어디로? 시장 길 건너편 정형외과 3층이요. 회복실. 전화를 끊고 반찬을 포장하면서 나는 자꾸만 그 아이의 국화 키링을 떠올렸다. 국화는 내 젊은 날의 이름이었다. 박국화. 나는 결혼하고 이름이 바뀌었다. 순자.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나를 국화 대신 순자라고 불렀고 나는 내 이름의 반을 지웠다. 정형외과 3층 회복실에서 간병 남자가 문을 열었다. 40 후반쯤, 눈은 선하고 말수는 적었다. 팔에 붕대를 감은 환자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20살 남짓, 택배 기사라고 했다. 감자조림은 고춧가루 조금 들어갔어요. 매울 수 있어. 간병 남자가 고개를 숙였다. 괜찮습니다. 매운 걸 먹어야 사는 맛이죠. 나는 그 말을 기억했다. 사는 맛. 그 말은 보통 아픈 사람들이 한다. 가게에 돌아오니 문 앞 쇼핑백이 놓여 있었다. 안에는 소국화 한 다발과 짧은 메모. 반찬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김도 맛보고 싶네요. 서투른 글씨였다. 그리고 국화. 누군가가 내 과거 이름을 건드리고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국화는 이어졌다. 그리고 낮 2시 즈음 그 젊은 여자아이가 다시 나타났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휴학했습니다. 왜? 돌봐야 할 사람이 있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반찬 가게는 더 묻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럼 설거지부터 손등 다치지 않게 장갑 끼고. 아이의 이름은 수연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씻은 팔을 가지런히 세우는 손길은 정직했다. 어디서 일했니? 배달료. 그리고 보육원 봉사. 왜 보육원? 어릴 적에 제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 짧음이 모든 걸 설명했다. 저녁 무렵 동만 아저씨가 다시 왔다. 이모, 무김치랑 멸치 더 주이소. 손님이 하나 생겨서. 여기 손님이 더 생겼는데. 나는 수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저씨가 수연을 흘끗 보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게 밀었다. 이거 그때 못 드린 거. 무슨 돈이에요? 돈 아니고 종이. 내가 봉투를 열자 오래된 흑백 사진이 한 장 나왔다. 젊은 나와 어떤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었다. 내가 잃어버린 이름, 국화, 그때의 눈웃음. 그리고 사진 뒷면에 덤덤하게 적힌 글. 국화야, 내가 찾으면 돌려줘. 동만 아저씨가 말했다. 그 사진 내가 빌려준 거였다. 옛날에 잊고 살았다. 왜 이제야? 나도 늙었지. 환자 많은 병원 드나들며 잊고 산 게 자꾸 떠올라. 그날 밤 어느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사장님, 혹시 내일 국물 반찬 더 가능하실까요? 어머니가 속이 약하셔서요. 저쪽의 어머니가 내 쪽 어머니를 건드렸다. 잠시 가슴이 저렸다. 나는 어머니가 되지 못한 나를 오래 잊고 살았다. 23이던 어느 여름, 나는 딸아이를 잠시 세상에 숨기고 돌려보냈다. 사정이 있었다. 변명은 길다. 그 아이의 오른쪽 귀 뒤에는 작은 점이 있었다. 나는 몇 년 동안 길거리를 지나가는 아이들 귀 뒤만 보며 살았다. 그 점을 다시 본 날, 나는 그 아이를 천천히 놓아주기로 했다. 하루에 한 번씩 대신 반찬을 만들었다. 누군가의 집 반찬으로 내 아이의 빈자리를 달랬다. 사장님, 국화 좋아하세요? 수연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었다. 나는 잠시 굳었다. 왜? 그냥 좋아하시나 싶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에요. 그녀의 가방에 달린 국화 키링이 반짝였다. 며칠 뒤 회복실 배달을 갔을 때 간병 남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혹시 국화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또 국화다. 왜 다들 국화야? 그가 웃었다. 그냥 제 어머니가 국화 차잎을 말려 두시곤 했거든요. 몸이 안 좋을 때 끓여주셨죠. 어머니 살아계셔. 아니요. 오래전. 그래서인지 꽃집 지나가면 자꾸 국화가 눈에 밟혀요. 그가 갑자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실례지만 혹시 사모님 성함이 박국화는 아니시죠? 심장이 순간 철컥 잠겼다. 나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다. 난 순자예요. 그가 작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그날 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사람들이 아닌 시간이 자꾸 국화를 불렀다. 잃어버린 것의 이름은 늘 내 이름이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침 손님이 끊기고
가게가 한산해졌을 때 수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제가 이상한 걸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이상한 건 항상 듣고 살아. 혹시 박국화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왜 그걸 묻니? 저를 보육원에 맡길 때 제 손목에 작은 종이 팔찌가 있었대요. 거기 국화라고 적혀 있었다고. 나는 주방 싱크대에 손을 짚었다. 기름 냄새, 마늘 냄새가 갑자기 낯설어졌다. 기름. 수연이 말을 이었다. 기름. 그래서 제가 국화를 좋아해요. 제가 가진 건 그 단어 한 개라서. 나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래. 국화를 좋아해도 돼. 사장님은 좋아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싱크대 밑자루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에는 초록색 뜨개 가디건과 작게 접힌 편지와 작은 머리핀이 들어 있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다시 닫았다. 일하자. 탕국이 식겠다. 그리고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세상에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멀구나. 그날 저녁 동만 아저씨가 아스팔트에 비를 털고 들어왔다. 이모, 오늘은 국화차 있나? 없어. 대신 미역줄 기볶음이나 드셔. 아저씨가 나를 똑바로 보았다. 국화야.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날 너랑 나랑 버스터미널에서 헤어지던 날 기억하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가 아이를 잠깐 맡기겠다고 했던 그날. 나도 어려웠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옆에 있어줄 자신이 없었다. 내가 욕해도 된다. 나는 그제야 그를 보았다. 그때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말 한마디만 해줬어도. 내가 바보였다. 그리고 겁쟁이였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늦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자 죄송해요. 오늘 못 가요. 짧은 메시지가 왔다.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간병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장님, 그 아이 수연 아세요? 회복실 앞에서 한참 울다가 지금 계단에 앉아 있어요. 나는 앞치마를 벗고 달려 나갔다. 회복실 복도 끝 오래된 스테인리스 벤치 위에서 수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았다. 괜찮지 않지?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어제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맡기던 날 기록을 정리했대요. 종이 팔찌에 적힌 이름이 박국화하기. 그리고 그녀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오른쪽 귀 뒤점. 내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그녀가 조용히 나를 보았다. 엄마. 나는 그제야 울었다. 10년치, 20해치, 아니 그보다 긴 세월이 한 줌의 소리로 무너졌다. 사람들이 다 지나는 복도에서 우리는 조용히 크게 울었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상자를 꺼냈다. 초록 가디건, 머리핀, 접힌 편지. 편지에는 젊은 날의 글씨가 있었다. 미안하다. 널 잘 키울 자신이 없어. 대신 살아남을게. 살아남아서 너를 찾아갈게. 국화가 피는 계절이면 다시. 나는 수연에게 가디건을 걸쳐 주었다. 그때는 방법이 그것뿐이었다.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수연이 내 손을 감싸 쥐었다. 엄마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그녀가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세상을 얻었다가 다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며칠 뒤 회복실의 간병 남자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뭐가? 국화가 다시 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가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예요. 혹시 박국화라는 이름을 가진 분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편지의 봉투를 만져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풍경처럼 살아가면서도 우편함을 잊지 않는다. 봉투를 열자 깔끔한 글씨. 국화 씨, 당신이 보육원 문을 나서던 날 울지 않는 얼굴을 보았어요. 강한 사람이었죠. 혹시 그 아이를 다시 찾게 된다면 제게도 알려주세요. 세상에는 늘 다시 피는 계절이 오니까요. 편지의 끝에는 작은 말. 국화꽃을 말려 두셨다가 마음이 약해질 때 한 잔 드세요. 나는 간병 남자의 이름을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우요. 정우. 나는 그 이름을 가만히 읊조렸다. 좋은 이름이네. 제 어머니가 지어주셨어요. 우리는 세 사람 나와 수연, 정우 가끔 병원 옥상에서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하늘은 늘 조금 바빴고 구름은 느리게 따라왔다. 엄마, 라면 다 먹으면 속 쓰리셔요. 그래도 이 맛은 버리기 어렵지. 정우가 웃었다. 사는 맛이죠. 나는 이제 알겠다. 그 말은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한다. 봄이 오고 국화는 아직 이르지만 연두빛이 제자를 펼쳐냈다. 반찬 가게 유리문에는 작은 종이가 붙었다. 매주 토요일 국화 밥상 혼자 드시는 분 무료로. 처음엔 사람들이 머뭇거렸다. 그러다 어느 토요일 아침 동만 아저씨가 우산을 들고 들어왔다. 이모, 오늘은 내가 밥을 푸지. 그리고 바로 뒤로 낯익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왔다. 여기 누가 할머니 오라 가자고 해서. 나는 그들을 앉히고 미역국을 떠다 드렸다.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밥을 천천히 먹는 사람도 오랜만에 뜨거운 국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수연이 초록 가디건을 입고 주방에서 나왔다. 엄마, 김치 더 꺼낼까요? 나는 그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 번씩 세상을 얻는 기분이 든다. 그래, 더 꺼내자. 정우가 분식집에서 배운 솜씨로 계란말이를 구웠다. 동만 아저씨가 세상에 노랗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밥을 같이 먹었다. 척박한 시간에도 밥은 늘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날 저녁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 국화라는 이름 계속 써도 될까? 나는 잠시 그녀의 귀 뒤를 봤다. 오른쪽에 작은 점. 그래. 너는 국화야. 내 젊은 날의 용기였고, 내 지금의 이유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가게 앞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다. 국화 모종을 심으려는데, 동네 사람들이 각자 작은 호미를 들고 와 도와주었다. 국화 밥상 덕에 요즘 사람이 좀 살 것 같다. 누군가 그렇게 말하자 누군가는 국화 엄마 덕이지라고 답했다. 나는 웃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름을 달아주는 걸 좋아한다. 그게 살아있음의 증거다. 어느 날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다.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그때 내 서명을 찾았다고 했다. 나는 손이 떨리면서도 가기로 했다. 수연이 내 팔을 잡았다. 엄마, 같이 갈게요. 정우도 따라왔다. 운전은 제가 할게요. 보육원은 작고 오래되었다. 아이들이 뛰노는 마당 위로 가을 햇빛이 내려앉았다. 원장님이 낡은 철제 서랍을 꺼내며 말했다.
그때 아주 조용히 오셔서 아주 조용히 갔어요. 아기가 자고 있을 때 볼을 한 번 만지고 나가셨어요.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이 내 손을 감쌌다. 미안해할 일이 아니라 버티셨네요. 정우가 문 밖에서 아이들과 눈을 마주쳤다. 아이들 중 한 소녀가 내게 다가와 묻는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그 소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꽃이 들려 있었다. 나는 웃었다. 국화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소녀가 따라했다. 국화. 그 말이 조금 서툴렀지만 햇빛처럼 예뻤다. 겨울이 오기 전 국화 밥상을 작은 행사로 키우기로 했다. 혼자 드시는 분, 밥 같이 먹어요. 전단지를 만들다 보니 내 손글씨가 자꾸 흔들렸다. 수연이 내 손등을 받쳐줬다. 엄마, 천천히. 나는 천천히 썼다. 천천히 쓰는 글씨는 기록이 된다. 빨리 쓰는 글씨는 사정이 되고. 행사날 동만 아저씨가 제일 먼저 와서 상을 닦았다. 그리고 정우가 의자를 놓고 수연이 국을 데웠다. 사람들이 들고 들어오는 건 대부분 사연이었다. 사진 한 장, 오래된 핸드폰, 이름표, 기침. 나는 그 모든 사연을 밥 한 그릇으로 받았다. 사람들이 밥을 먹는 소리는 늘 살아있는 소리다. 그 소리는 둥글고 따뜻해서 겨울을 건너게 한다. 행사가 끝날 무렵 회색 코트를 입은 노부인 한 분이 가게 앞에 멈췄다. 그분은 유리문 너머 국화 화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다. 여기가 국화씨 가게입니까? 내가 이름표를 가리켰다. 거기엔 여전히 순자라고 적혀 있었다. 네, 순자입니다. 노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편지는 잘 받으셨나요? 제 딸이 생전에 꼭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요. 정우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노부인이 내 손을 잡았다. 그 꽃 말려두세요. 마음이 진동할 때 한 잔 끓여 드세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누군가는 오래전에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믿던 날에도. 눈이 내린 어느 밤 수연이 내 방 문을 살짝 열었다. 엄마, 잘 자요. 응. 그녀가 문을 닫으려다 다시 말했다. 내일 우리 같이 국화차 끓여요. 나는 웃었다. 그래, 국화차. 눈은 조용하고 시간은 더 조용했다. 내가 눈을 감자 메모리 속 국화들이 피어났다. 젊은 날의 내 손, 버스터미널, 종이 팔찌, 그리고 돌아온 이름. 봄, 벚꽃이 질 무렵 반찬 가게 앞 화단의 국화는 아직 이르지만 싹을 올렸다. 나는 흙을 만지며 속으로 말했다. 미안하고 고맙다. 수연이 등 뒤에서 물었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그냥 산다는 건 참 이상하다고.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래도 사는 맛이죠. 우리는 셋이서 웃었다. 웃음은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누는 언어다. 그날 저녁 국화밥상에 세 사람이 왔다.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며 물었다. 혹시 이 사람 아세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동만 아저씨를 보았다. 그의 눈이 잠깐 떨렸다. 사람들은 늘 찾는 사람이 있고 찾아지는 사람이 있다. 반찬 가게는 그 중간 다리일 뿐이다. 국화가 피는 저녁, 나는 유리문에 손바닥을 대본다.
차갑다. 그러나 금방 따뜻해질 것이다. 문을 열며 말한다. 문 엽니다. 방울이 은근한 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내게 언제나 같은 의미다. 다시 시작. 어서 오세요. 오늘은 국화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온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나눈다. 그 사이사이에 이름이 오간다. 국화, 수연, 정우, 동만, 그리고 오늘 처음 듣는 누군가의 이름. 나는 그 이름들을 조용히 기억한다. 왜냐면 이름을 기억하는 일은 곧 사랑을 잃지 않는 일이니까. 밤이 깊어지면 나는 마지막으로 국화차를 한 잔 끓인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천천히 마신다. 쓰른 맛 뒤에 도는 가느다란 단맛. 그 맛은 오래 살 수 있도록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내일도 나는 반찬을 만들고 문을 열고 밥을 나누고 이름을 부를 것이다. 국화가 피는 저녁마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다.